안녕하세요, 이너리스트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너리즘 라디오. 저는 호스트 성지영입니다. 벌써 입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을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새벽에 부는 살짝은 차가워진 시원해진 바람과 빨라진 일몰 시간에 계절이 변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온연해진 가을에 찾아올 저희 이너리즘의 세 번째 전시를 기다리며 오늘부터는 이번 전시에 함께 하실 작가님들을 모셔서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셔본 분은 프로덕션 러프의 멤버이자 포토그래퍼 또 스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하빈님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진을 찍는 이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빈이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계속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또 워라밸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빈님이 어떤 사진 작업들을 보통 하시는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최근에 하신 작업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주로 커머셜들도 많이 찍고 브랜드 커머셜이나 아니면 룩북 아니면 아티스트 앨범 커버나 프로필 등 그냥 사진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영상 촬영팀의 어시스턴트로 도와주러 많이 나가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 촬영팀이 많아서 보통 메인은 이제 포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앞서서 소개를 할 때 스케이터라는 또 어쨌든 역할? 뭔가 그런 직업을 가지셨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직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게 뭐냐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느낌이 큰데 12살 때부터 우연히 스케이트보드를 접하게 돼서 쭉 계속 지금도 타고 있는데 지금은 부상 때문에 이제 올해는 말까지 쉬고 있거든요. 무릎을 다쳐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막 직업이다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취미라고 하기엔 또 너무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보드를 타고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게 성격이나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 뭔가 좀 딱 그 직업과 취미 중간? 그냥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요. 하빈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의 스케이터.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로덕션 러프 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러프라는 팀은 그냥 일단 대부분이 전원이 거의 촬영하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저는 나중에 합류하게 됐거든요. 보통은 다 딱 처음에 뭉친 멤버들이 쭉 가고 있는 건데 그중 한 명이 박환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촬영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영상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는 13살 때부터 저랑 같이 보드 타던 친구였어요. 근데 당시 둘 다 뭐 진로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마냥 보드 타는 친구였는데 저도 걔도 뭐 공부하고 이런저런 일들 있고 하면서 한 길게 보드를 쉬었다가 20살 돼서 다시 보드를 우연히 타게 되면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던 친구인데 또 그때 되니까 서로 둘 다 촬영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또 어떻게 연락이 다 이런 촬영이 있는데 한번 도와줘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번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잘 맞고 또 약간 옛 추억들도 떠오르고 하면서 또 걔랑 같이 이미 팀으로 있었던 게 러프였는데 당시 그 친구가 이제 방송고등학교를 영상과로 다니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영상을 하던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때 만든 팀인데 그 팀이 지금까지 이제 아예 다 성인이 되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서 되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 러프하기도 하고 이름대로
그러면서 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또 너무 강하고 애들이 이 마음이 단단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한없이 너무 가족이고 이게 너무 보기 좋고 막 따라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래가지고 저도 계속 일은 종종 많이 했는데 아예 T1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쩌다 술자리에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솔직하게 먼저 네. 얘기를 했었구나.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니까 애들이 또 저는 무겁게 생각했는데 애들은 너무 가볍게도 러프 아니었구나 형. 아, 네, 동생들인데도 너무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지금까지 같이 쭉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러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 또 개인으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시는 거나 네. 또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좀 다르신 건지 네. 궁금하긴 하고. 일단 저희 러프 전원이 이거는 같이 생각하는 건데 항상 그 우리 러프가 꼭 같이 일해야 팀인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코어는 러프지만 각자 개개인 사업자들이고 그래서 뭐 어느 촬영에 누가 따로따로 지원을 나가는 일이 더 많은데 우리끼리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각자 잘하자 하지만 우린 러프다 이런 그래서 약간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갖고 네. 있고 각자의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쵸. 일단 다들 뭐 각자 감독이니까 촬영 감독, 연출 감독, 저 포토 그래서 일단 저는 같이 일할 기회가 막 다른 친구들처럼 많진 않은데 뭐 영상이랑 사진이랑 같이 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들 그냥 본인이 러프인 거지 꼭 러프끼리 같이 일을 안 해도 된다.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지금 어린 나이에도 계속 기반을 다져나가고 계신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디자인을 했었는데 시각 디자인과로 아예 막 대학교까지 그쪽으로 진학을 결정하고 막 붙었었는데 그때 제가 출국을 앞두고 2주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다 무산된 거죠. 취소되고 아예 그때 2주면 완전 이제 마비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어떡하지 하다가 어디 외주업체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게 돼서 20살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일하다가 1년 일하니까 또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자아 성찰을 많이 하다가 원래 아버지가 사진작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막 그 직업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아버지 완전 예술 쪽을 하셨어가지고 근데 사진이 너무 익숙한 매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다가 든 생각이 사진이구나 하고 뭔가 그 부정해왔던 거를 깨고 좀 첫 도전으로 사진 그때 좀 늦었지만 어떻게 입시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학교 붙어서 그러면서 뭔가 그래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서 학교 다닐 때도 일 병행하면서 시작하면서 막 포폴 계속 쌓아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대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을 동시에 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대학생활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쌓아서 그걸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일을 또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취적인 그런 느낌? 그럼 혹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처음으로 작업했던 사진 작업도 기억이 나요? 네. 어떤 건지. 완전 그냥 일상 사진 이런 거는 빼고 막 작업이다 맞아요. 했던 거는 대학교 입시 포폴이었는데 당연히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주제가 시선이었어요. 정말? 근데 막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 그때 첫 후보가 이번 전시에서 그때 취소됐던 그 첫 후보가 이번 전시에 다시 하는 사진이고 그러면서 세 번째 후보로 나왔던 게 잠자리의 시선 막 이런 작업이었거든요. 그 경눈 막 이런 해가지고 콜라주 작업으로 몇천 장 접사로 한 공간 찍은 다음에 다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콜라주 작업이었어요.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때 펼치지 못했던 작업물을 이번 전시에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평소에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워라밸을 아까 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신다 하셔가지고 평소 일상이 어떻게 돼요? 한 주 6회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하는데 이게 촬영은 그래도 주에 한 두세 번이라 해도 촬영 끝나면 또 작업 기간도 있고 하니까 뭐 왁자지껄하게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맨날 촬영 끝나고는 집 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일 조금씩 하고 작업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 하면서 일 끝나면 갑자기 바다 가고 싶으면 바다 가고 거의 뭐 서울 근교 외곽 지역에 어디 조용한 독채 카페 같은 데 가서 앞에 계곡물 있고 막 이런 데서 너무 좋겠다. 그런 데서 일을 하거나 완전 펼치고 뭔가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저렇게 고립돼 있는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또 막 서울 벗어나면 더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막 루틴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편은 아니고 좀 약간 그때그때만 즉흥적으로 오늘은 뭔가 이쪽 근교에 여길 가야겠다 싶으면 여길 떠나고 약간 이런 근데 보통 출발 30분 전에 정해져요. 가보는 곳이 완전 피 네 완전 100% 피. 근데 일할 때는 제이처럼 일하는 근데 좀 일할 때도 피 같아요. 진짜? 약간 그래서 뭐 막 정해진 기획안이랑 촬영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항상 막 촬영하다가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말하고 방향을 또 이렇게 이렇게도 해볼까요? 하면서 그거 보여드리면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막 그러고 항상 딴판으로 나오긴 해요. 생각했던 거. 네. 근데 또 그게 약간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감도인 것 같은데 그걸 스스로가 약간 믿어야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진취적이시네요. 네, 하비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봤고 이번 저희 주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선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단체전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시선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떠올랐던 의미나 뭔가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거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시선 이거 완전 입시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다 생각이 먼저 딱 들어가지고 왜죠? 사진과 입시생들이 처음에 보통 작업을 막 준비할 때 이제 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고 막 뭐 시선, 막 기억의 파편, 흔적, 막 옛것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막 맨날 을지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님들 찍고 이런 거 보통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좀 약간 있어 보이고 막 옛날에 그랬어가지고 그 기억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는 제가 막 시선으로 했던 작업이 있었는데 걔를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도 아쉽기도 했었고 시선이 제 개인 시선 말고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얘기하는 주제였어서 그거를 한번 다시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그 입시 준비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쨌든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완전 처음 막 작업 주제를 생각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 처음에 막 제가 원래는 엄청 막 밝은 성격은 또 아니었어요. 막 엄청 조용했다가 또 엄청 밝았다가 그게 다시 합쳐진. 그래서 막 제가 막 말할 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막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약간 시선을 피하는 거에서 마인드맵이 시작됐다가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정이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뻗어나가다가 어릴 적 우리 동네는 정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죄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떡 돌리기 문화도 없어지고 막 이게 또
슬퍼가지고 당시. 그래서 이걸로 해보면 재밌겠다. 남들의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건지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었던 건지 원래는 눈치를 엄청 봤었어요. 제가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막 남 시선을 엄청 신경 쓰고 막 이랬던, 계속 극적이고 뭔가 어쩔 땐 또 가식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친구들을 보고 충격이었었죠. 어떻게 이렇게 솔직할 수 있지? 그래서 뭐 다들 누구나 사연이 있듯 저도 막 어릴 적 뭐 가정적이건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이런 막 일들이 있으면 엄청 또 막 항상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아래에 있던 막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또 극복의 계기가 찾아오면서 막 버티고 막 이러다 보니 악바리로 많이 사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성격이나 자아나 이런 거는 신경을 못 쓰고 살다 보니 제 성격이 뭔지도 모르겠었고 막 한창 막 이랬던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려워. 네,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냥 엄청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있고 눈치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나눠볼 안에 있는 소주제랑도 좀 잘 어우러질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 이 시선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하빈님이 지금 24살이니까 10대와 30대 중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시절의 나의 시선과 지금의 시선 그리고 미래의 시선을 좀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해봤고, 앞서서 뭐 스케이트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빈님의 10대 시절 뭔가 시선이 향했던 곳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스케이트밖에 없나요? 네, 보드. 네, 그때 완전 막 한창 뭐 여러 정신없었던 시기여서 보드가 엄청 탈출구였고, 평상시에도 그냥 걸어다니면 저기 보드 타기 좋겠다. 근데 경비가 삼엄해 보인다. 그럼 또 안 되니까. 네, 당시 또 보드가 한국에 많이 보드 탄 사람이 없었고 막 사람들한테 막 시선도 되게 안 좋고 막 이런 문화였어서, 그래서 좀 더 뭔가 보드 탈 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항상 아쉬워하면 여기 보드 타기 재밌겠다. 어쩌다 시작했어요? 그 보드라는 문화, 뭔가 그 첫 발을 내딛었던 또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영화 같은데 네. 그 한창 막 그랬던 시기에 제가 엄청 막 힘들었던 시기에 되게 또 터벅터벅 학교 후 집을 돌아가면 그때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냥 뭐 공 같은 거 어디서 주워서 툭툭 차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원바라는 놀이가 있어요. 원바? 네, 원바운드의 줄임말인데 공을 서로 이렇게 띄우면서 바닥에 한 번 떨어지는 게 룰이고 2번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계속 살리는 공 살리기라고도 불리는데 그 놀이를 하고 있다가 진짜 뭐 거짓말 없이 과장 없이 공이 어디로 굴러갔어요. 진짜 영화인데? 아니다,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교하던 길에 제가 당시 또 게임을 좋아했어서 제가 광화문 쪽 살았는데 광화문 KT 지사에 나열되어 있는 핸드폰들로 보통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핸드폰 게임을 즐겨 했어요. 거기 그냥 이렇게 배치 이렇게 된 나열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 친구랑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끝나고 나와서 집을 돌아가던 길에 옆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길래 봤는데,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레드불 스케이트 팀이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이때 레드불에 소속되어 있던 스케이터가 있었는데 제이슨이라고, 그분이랑 함께 그 데일리 그라인드 측에서 촬영을 하고 있던 거를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때 막 한창 막 그랬던 시기에 와 저거다 싶고 막
꽂힌 거예요. 집 가서 부모님께 보드를 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위험하다, 안 된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포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한 2주 뒤쯤 친구랑 공 살리기 놀이를 하다가 공이 불러갔는데 그 동네 군인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짝퉁 보드를 발견합니다. 오, 대박. 그래서 저희 동네 꼭대기, 완전 언덕 꼭대기에 있던 아파트인데,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 잠깐 중단하자. 원반들을? 나 이걸 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주워서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드 탈출도 모르는 제가 당연히 넘어지고 막 피 나고 막 이랬죠. 근데 막 다쳤는데 이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재밌고 뭔가 해방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버려진 보드로 꾸준히 쭉 타다가 막 이 스팟 저 스팟 돌아다니면서 막 당시 카카오 스토리에 막 유명했던 뚝섬 유원지 막 이런 데도 가보고 거기서 이제 아까 촬영팀 친구 그 친구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친구들이 다 뚝섬 유원지에서 우연히 각자 혼자 모여서 만난 당시 보드 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적었어가지고 전국 보드 탄 사람들끼리는 다 알았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로. 그래서 막 자기소개 쪽지로 보내고 막 13남 뚝섬 스케이트보드 막 이런 식으로 아, 진짜?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머니의 퇴근길에 제가 보드 타는 걸 들킨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비밀이었구나. 몰랐는데 우선 3개월 만에 들켰는데 어머니가 또 엄청 쿨하시고 성격도 열려 있어서 어머니 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다치고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래 다행이네. 그럼 재밌게 잘 타봐라. 조심하게. 그러셔서 엄마도 제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는지 그렇게 잘 타고 있던 중 또 아버님과의 오해로 인해 제가 한번 뭐 혼을 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얻어맞고 온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 속색이기 싫으니까 싸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근데 아버지가 뭐 네가 깡패냐 그래서 집 나가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콜 집을 나간 거죠. 진짜? 네. 몇 살 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 반항이었는데 2시간 가출했는데 그때 한겨울에 이제 그냥 잠옷바람에 패딩 하나 하고 근데 원래 반항을 안 했던 저를 부모님이 아시니까 어디 안 나가겠다 싶어서 핸드폰 두고 가라. 그래서 연락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한테 있던 건 주머니에 700원으로 이제 레스비 따뜻한 거 사가지고 이러고 동네 전자에서 울고 있었는데 또 그때 운명처럼 어머니가 퇴근길에 딱 저를 보더니 빵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타라 하셔서 어머니가 또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지금 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러시더니 제가 또 웃느라고 대답 안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내비를 찍고 어디를 가시는데 그게 이제 스케이트샵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인생 첫 제대로 된 보드를 그때 맞추고 집 들어가서 아버지는 엄마한테 혼나시고 왜 애를 왜 해주냐 거기에 미쳐 살고 막 12시간씩 타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아직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같아요, 진짜. 한 편이 약간 쓱 지나가서 지금 약간. 그러고요. 그 시절에는 지금도 많이 없긴 한데 진짜 완전 소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어렸고 애기였을 거고.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요즘에는 어때요? 하빈님이 보기에 이 보드 문화? 씬이 씬이 어때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패션 씬이랑 연관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막 한국에서도 붐이 한번 딱 왔던 게 재작년쯤인데 그때 붐이 왔던 게 그 인플루언서 이제 떡그민 씨도 막 보드를 타시기도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분의 밴들도 막 많이 유입되고 유튜브에 또 어느 편집샵 라브로스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스케이트보드 관련 컨텐츠를 재밌게 풀어내면서 뭔가 원래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건조가 엄청 세다 보니까 폐쇄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유입 초보자가 입문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다들 막 초보자를 반기는 느낌은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 초보자들이 스팟에 와서 그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순서를 지키고 막 하고 한 타임에 한 명만 이렇게 가는 막 그런 거라던가 막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뭐 물 흐리고 이미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 막 무서울 수도 있고 잘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라브루스가 유튜브로 이제 되게 그 연결 다리가 되어주면서 좀 풀어주고 초보자들이 스팟에 가서 잘 타고 있는 법 막 이런 거 유머러스하게 풀고 하면서도 입문자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도 막 이제 미드 90 영화 컨셉으로 옷들을 점점 많이 내기도 하고 실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가 좀 더 패션 쪽에 많이 들어오면서 깊게 들어오면서 그 옷들이 이제는 완전 하나의 하나의 옷 장르라 해야 되나? 네, 막 그런 것처럼 분류되면서 스케이터 룩 막 이런 게 생기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몇 년 전보다 네. 이태원 나오면 그렇죠. 그 택시 앞에 항상 이렇게 그들만의 룰로 이렇게 막 맞아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룩도 그렇고 그렇게 타고 막 그 야외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직접 타진 않지만 많이 느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빈님은 만약에 이런 스케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빈님이 아기 때 왔던 것처럼 꼬마가 헌 보드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제 막 너무 신나해서 하려고 한다. 그럼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 친구에게? 일단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약간 답답해서라도 팁을 좀 알려줄 것 같아요. 뭔가 저 했을 당시에는 막 유튜브가 활발하던 막 유튜브가 시작되던 시절이었어서 12년도쯤에 그래서 그때 해외 막 영어도 모르는데 해외 뭐 how to skateboard trick 이런 영상들 보면서 했었는데 그리고 형들은 뭔가 무서웠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엄청 기술 하나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 그 친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꼬마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저도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앞발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야 하고 알려주지 않을까. 그걸 계속 물어보면 또 귀찮아가지고 솔직하다. 다시 혼자 타러 갈 거 같아. 이렇게 10대를 스케이트에 완전 올인한 시선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하빈님의 20대는 이제 계속 진행 중이긴 하잖아요. 뭔가 돌아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20대를 살아온 것 같아요? 20대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0대의 이 자아에 대한 이 혼란과 이런 게 많이 자리 잡고 이제 너무 마음이 요즘엔 안정적인 것 같아서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20대 때는 그냥 오히려 좀 제가 저한테 더 잘해주고 막 좀 스스로 이렇게 사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로 열심히 일도 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랑 뿌듯함도 있고 또 그거에 힘입어 열심히 일도 하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20대 때는 그냥 제가 저를 더 돌보고 알아보고 하는데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10대 그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좀 이게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불안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스스로가 좀 많이 정리가 되고 뭔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스스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되게 단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도 그런 게 또 작업물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봤을 때 엄청 되게 귀엽다. 그래서 스케이트 막 타는 것도 앞에서 봤으니까
그때 볼로 옆에서 맞네. 아침에 해 뜨고 있는데 막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친구들이랑. 그래서 진짜 젊다. 진짜 아직 너무 그냥 신난 인생을 살고 있나 하빈이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의 이 안정기를 찾기까지 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계속 뭔가 하나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건 뭔가 가족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이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가지고 뭔가 상상이 안 가서 어떻게 저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가 있지? 해가지고 한번 저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어 부모님도 한번 되어보고 싶고 나중에 30대 중후반 이렇게 되면 제가 안정적인 시기가 되면 네, 뭔가 두 번째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저를 위해 살지만 나중에 그 자녀를 위해 산다는 게 너무 궁금하고 상상이 안 가고 또 다른 삶의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너무 한번 느껴보고 싶은 감정이에요. 저도 이제 주변에 막 하나 둘씩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기고 이런 거 보면서 원래는 비혼주의자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제가 이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다라고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런 다른 형태의 삶들을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느낌이 듭니다. 되게 다정할 것 같아요. 어떤 편이에요? 저 진짜 약간 사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남자애들인데 막 맨날 앵기고 막 표현 많이 하는. 그게 제가 막 말로 표현을 많이 하진 못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그냥 맨날 만나자고 너희 집 가서 자도 되냐 하고 막 가서 싱글 치는데 막 끌어안고 아 진짜? 표현이 많네. 네. 이렇게 오늘 하빈님과 진짜 시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이번 작업을 임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뭐 한마디나 있으시다면 앞으로 행보나 뭐 목표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약간 한마디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1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도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너리즘이 풀어나가는 시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컨텐츠는 저희 인스타그램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9월 21일부터 금호동 이곳 금호여관에서 펼쳐질 이너리즘의 3번째 오프라인 전시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리즘 Me and you. 안녕. 수고하셨습니다.